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 후보가 과거 반미 경력 논란으로 오늘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의 과거 5.18 폄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D-29 여야의 공천 잡음이 총선에 미칠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과일 가격 천정부지로 오르고 떨어질 줄 모르고 있죠.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물가와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풀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에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증 질환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제발 환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총선을 29일 앞두고 여야 모두 논란 차단에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비판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미 성향 활동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인 비례연합정당의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증원은 확보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5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10대 청소년 12명도 있었는데 중학생들은 SNS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록집을 펴낸 한국 시문학의 대표 작가 박목월 시인이 발표하지 않았던 시 290편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박목월 유작품 발간위원회는 연구를 통해 조만간 6필 노트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제철 업계 1, 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보잉 항공기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보잉 787기가 급강하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칠레 항공사의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면서 최소 50명이 다쳤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이 5,500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복귀를 위한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앞서 보도도 있었고요.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난 정도를 넘어섰다는 보도였는데 이런 걸 신고하는 핫라인이 열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원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과 비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중대본이 오늘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신고할 수 있고 전공의가 원하면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계속 송부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5,500여 명에게 송부됐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진료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제 기준으로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37.7%, 수술은 52.9%가 줄었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나 응급실 운영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9% 늘어나서 경증, 비응급 환자 회송 정책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8일 집단 사직하겠다는데 대화 노력은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10년 간호사는 10만 명이 늘었는데 의사는 되려 줄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세계의사회조차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응급의료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교수들이 전공의를 설득하는 대신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필수 의료 개선과 의료진 처우 개선 등을 앞세워 설득 중인데요. 의료기관 설립 시 전공의를 전문의의 절반까지만 받도록 배치 기준을 바꾸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등의 시범사업 모델을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의 역시 장기 고용과 육아휴직,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전공의들과 비공개로 만났다고 밝혔는데 이탈 전공의인지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인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오늘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 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해외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서 한국보건의료지표 분석을 받자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양측 모두 증원 가능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정치권과 국민대표, 교수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려 1년 동안 지역 필수 의료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학칙에 따라 유효한 휴학 신청을 제출한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29%에 이르는 5,45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절차 여부를 떠나 휴학 의사를 밝힌 학생은 이보다 많지만 교육부는 지도교수와 학부모 서명 없이 제출한 휴학계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학사 일정이 진행 중인 의과대학 6곳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 5명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3명이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비합리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 맞서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뿐 선동이나 사주 때문이 아니라면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서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조사 몇 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4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피의자로 소환된 건 김태구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학 조직강화위원장,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는 정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자적으로 그들의 뜻을 표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포갑은 14만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시 천명하지만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집행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혐의를 부인한 주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한규 전 의협 회장도 경찰에 출석해 각각 10시간,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정부 고발이 이뤄진 지 불과 보름 만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겁니다. 결국 경찰이 의협 압수물과 집행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집단 사직을 주도한 전공의들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실명과 근무지를 언급한 블랙리스트가 의사, 의대생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습니다. 이후 의협이 이를 작성,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까지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8일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의협과의 관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의협은 협회 도장이 찍힌 공문이 조작됐다며 게시글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어제 의협 출처 공문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9일에는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 최초 작성자로 특정된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병원을 사직하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모두 지우고 나오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불렀던 글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글을 작성한 게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대란 속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한 진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4주째 이어지면서 암 환자를 비롯한 중증 질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입니다. 네, 김성주 회장님. 지금 중증 환자들 가족분들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지금 뭐 2차, 3차 어떤 피해 사례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예. 하루하루를 정말 피가 마르는 시간들을 지금 밤잠을 못 자면서 예. 모든 상황들을 지금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환자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떠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다면 암 환자분들 치료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 지금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예. 수술은 지금 한 50% 이하로 지금 다 지연 연기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와서는 뭐 항암, 방사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더 지금 3차 병원에서 그 피로도를 버티고 있을지 네네. 거의 정점에 지금 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암 환자에게 20일 이상 치료가 미루어진다는 거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보통 암 환자들은 3주를 주기로 해서 한 사이클로 보통 항암 치료를 합니다. 예. 그리고 3주라는 테두리 안에는 치료의 적정 시기라든지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3주 혹은 조금 늦어도 4주 안에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3주, 4주 연기 3주를 넘어서 4주 이상 연기되는 건 지금 다반사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나한테 적절한 치료가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재발이나 전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차후에 지금 쓰고 있던 약도 지금 바꿔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자, 의대 교수님들 가운데서도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지금 워낙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떠난 상황에서요. 환자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바라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이 의료 시스템을 좀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의 어떤 지금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런 양측의 강대강 치킨 게임에서 왜 환자들이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참담하게 이룰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전공의 입장에서는요. 전공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벌써 2020년에 4년 전에 전공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서 파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우리 중증 질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망 사건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명 증원 안을 갖고 나와서 제대로 된 협상이나 논의도 양측이 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중증 환자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 필수 의료 4가지 패키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럼 비대면 치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중증 암 환자들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지금 정부가 사전 준비도 좀 미흡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예. 어떤 그 의료 시스템을 네. 그 정상화시키고 노력하는 걸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환자들은 이거 매일에도 목숨을 잃는 거는 심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의사단체, 전공의 모두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한 분들, 중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부도 의사도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을 29일 앞두고 후보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모두에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된 지역구 후보의 공천 취소를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에선 반미, 종북 논란이 불거진 후보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역구 후보 공천 심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여당에서는 도태우 후보가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도태우 후보는 앞서 대구 중남구 지역 경선을 거쳐 본선행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도 후보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관위에서 그런 점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엄밀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늘 회의 안건에 도태우 후보를 포함시켰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 공천이 취소될지 주목됩니다. 만약 취소가 결정되면 앞서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됐다가 취소된 김연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 호남 방문을 예고하는 등 보수 약세 지역과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후보의 발언 논란이 자칫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공천 재검토라는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도 열세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를 찾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옷을 바꿔 입은 김영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는데요. 조금 전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옥 공동위원장 체제로 선대위를 꾸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순번 1번이 유력했던 후보가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이력을 후보 선발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징성이 큰 비례 1번 후보가 종북 논란에 휩싸이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후보 확정 권한을 가진 더불어민주연합에 후보 재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상황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또 조정해 줄 것도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을 담아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께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오늘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비례연합정당에 추천할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백승하 전 강원교사 노조위원장과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코미디언 서승만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전 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띄우고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서울 동작을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여야 상황 짚어봤고요. 제3지대 정당들의 움직임도 전해주시죠. 네, 최근 지지율 강세를 보이며 주목받는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선명성 부각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는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광주를 찾아 전주이시 종친 간담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이 전 장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만큼 대면 조사가 어려울 거란 지적에 대해선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으로 귀국할 상황이 자주 생긴다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엔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느냐면서 법무부가 의견을 요청해 수사팀이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한 것과 관련해 이 과정 전반을 밝히겠다며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원과에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냈습니다. 법안에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총선에 악용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으로 쓰는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겨냥해서 이미 고발이 되고 조사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해 온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내달리고 있는 비트코인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 비트코인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가격 조정이 시작된 거라는 관측과 더 오를 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지만 분명한 건 다시 붐이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지난 1월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작된 기관 투자자 유입이 있습니다. 현물 ETF 나오고 난 다음 거의 10조 원 가까운 돈이 유입됐고 넘는 돈이 여기에다가 4월 반감기 있죠.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이제 약세까지 호재가 많지만 덩달아 국내 투자자 수요도 뜨겁습니다. 대표적인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은 5%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 전쟁에 나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그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중개 모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던 정부와 여당도 관련 논의 가능성은 이젠 열어놨습니다. 하반기쯤에 어차피 지금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돼야 될 것들이 이제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자면 하반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의 물꼬가 트이면 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마저 현물 ETF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에 금융당국이 현물 ETF 도입의 필요성이나 기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만큼 당국의 허용만 나오면 앞다퉈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크루즈 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연회장에서 최근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호텔은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 물가와 투자 관련 정보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과를 비롯해서 농산물,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가격이 좀 정상화될까요? 네,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요.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물어보죠. 과일 가격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 특히 사과 가격. 네.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내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마지막 관문이 이제 7월 햇사과가 나올 때인데요. 올해 7월 햇사과가 그래도 좀 풍년, 물량이 좀 작황이 괜찮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한숨 돌릴 것 같은데 만약에 7월에 나오게 될 햇사과마저 작황이 부진하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금사과라고 하죠.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왜 이렇게 사과가 금사과가 됐는가? 그러니까요. 역시 이상기후 작황 부진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예. 보통은 1년이 나빴어요. 네. 그러면 수요 공급이 깨지면서 이제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과 농사도 네. 많이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폭락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최근에는 2년 연속 다 작황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재작년부터 땡겨오게 되면 정말 사과 가격은 현재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사과 가격을 비롯해서 과일들요. 또 수입하기 어려운 점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사과, 배 등에서 8가지 과일에 한해서는 이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이제 농민도 있고 또 하나 병충해, 해외 병충해에 대한 유입 이런 차원에서 거의 8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입을 허가하게 되는데 이게 말이 8단계지 통과하기가 불가능하게 가깝고요. 일본이 최초에 우리나라 사과 시장을 노렸어요. 그래서 93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3단계인가 4단계에서 멈춰 있었고요. 미국도 그 다음에 우리 사과를 수출하겠소 했는데 역시 3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서 뭐 사과 수급을 맞춘다, 배 수급을 맞춘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과일값 많이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네. 채소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습니다. 야채류 가격이 다 올랐고요. 사과가 78.1%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는 작년에서 올해가 70% 올랐고 지금 나오는 표는 전반적인 과실 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1년 만에 40%가 오른 거예요. 그게 전년 2월 대비 40%가 올랐는데 저렇게 1년 동안 과실, 뭐 사과, 뭐 귤 이런 통칭해서 40% 오른 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 과일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그럼 올해 내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가격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서 유지를 된다고 보는데 만약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그리고 가을 이어져서 속속 나오는 작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가 또 타이트하거나 풍년이 아니거나 현 상황이라면 글쎄요, 이런 이제 뭐 금사과, 금귤 이런 상황들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너무 비싸면 손이 안 가게 되잖아요. 또. 예, 그렇죠. 네. 정부가 과일 가격 잡겠다 하면서 설에 일단 지원금 많이 풀었고요. 최근에 또 푼다고 지원 정책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 한 해 써야 되는 예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좀 몰아넣는다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고 당국은 이런 겁니다. 현재 뭐 수급 맞추기도 비축량 풀기도 그렇고요. 뭐 물량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래서 가격 할인 지원 쪽으로 갑니다. 6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이제 지원금을 주고 이것을 실제 소비자들이 사는 마트에 가격을 떨어뜨려 주는 형식으로 체감 물가, 체감 과일값을 떨어뜨린다라는 건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원책 말고? 현재로서 그거 외에 이제 수입 관세 같은 것들을 좀 떨어뜨리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정해뒀던 8가지 과일에 대해서 수입을 좀 간소화 뭐 이런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이러면 이게 또 농민보호 차원에서 그럴 수 있죠. 다른 문제로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과일 수입 문제까지는 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금 준다고 해서 저희가 살 때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 거의 아마 체감 물가는 없고요. 지금 사과 같은 경우가
기본 평균 가격이 한 알입니다. 5,000원입니다. 맞아요. 예, 하고 비싼 거는 10,000원이 넘는 것도 있는데 마트에 가시면은 이제 한 봉을 이렇게 삼을 때 한 3,800원, 3,500원 이 정도 가격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지원금이 들어와서 반영됐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그 과실 물가 상승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전체 소비자 가격을 다 합쳐보면 약 3%대에서 네. 유지하고 있는데 과일 물가는 뭐 40% 이러잖아요. 네. 근데 과일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가 봐요. 예, 크지 않습니다. 야. 예, 소비자 물가는 이제 예. 가중치를 두지 않습니까? 예, 품목별로는 만에 하나 과실 물가가 석유 정도의 가중치였다면 지금 물가는 뭐 그렇겠네요. 9% 이상 갔을 텐데 예. 그래도 이번에 국제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만에 하나 이 과실 물가가 좀 많이 잡혀줬더라면 네. 실질적으로 2%대를 한 번 더 갈 수가 있었을 텐데 지난달에 한번 2.8 갔다가 이번에 다시 3%대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히 과실 물가가 저렇게 안 잡힌다고 하면 예. 이제는 총선 끝나고 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현실화가 다가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 물가는 상방 요인이 훨씬 더 많다. 자, 일단 뭐 풍작을 기대하는 맞습니다. 수밖에 이상기후 없네요, 일단은. 없기를.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과일, 신선식품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이요. 네. 코로나 이후에 그 물가를 더 많이 올렸다고 자주 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 텐데 네. 빈도를 빠르게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제 빈도가 나오는데 상품 가격 유지 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과거 코로나 전에는 한 번 올리고 나서 9개월 있다가 또 올린 건데 네. 지금 이후에 최근은 보시면 6개월 만에 또 올리게 된 거예요. 예. 저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부담 때문에 올렸다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밀 가격이 올렸어. 무슨 가격이 올려서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뭐 따라서 국제 올렸다고 원자재 하잖아요. 가격 예, 예, 그런 예.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현재 기업은 자신들이 감내하는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기업이라 하면 과거에 올랐으면 좀 감내하다가 피치 못할 경우에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고 그랬었는데 예.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행태를 좀 보면 조금 비용이 올랐다?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 조금 올렸다면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그렇군요. 함으로써 예. 빈도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폭도 커졌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 많이 하죠. 케바케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 물가 특히 서비스 물가하고 먹거리 물가가 우리는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가 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아직도 풀고 있고 아직도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들은 이제 물가 상승을 원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예. 생산자 물가 같은 게 앞에 마이너스가 뜨는.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지금 물가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인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렌트비하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도 물가 걱정 하지만 예, 예. 미국은 경제가 좋아서 나오는 인플레의 물가 걱정. 우리는 이제 경제는 나쁠 때 예. 비용 측면에서 나오는 물가 걱정. 이렇게 각국마다 예, 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또 인플레이션의 원인, 예. 또 물가 상승을 바라보는 시선이 각각 다른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비트코인 1억 원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가장 큰 건 역시 현물 ETF를 승인한 그 기대감으로 올랐고 1월에 결국 미국의 SEC에서 현물 ETF를 승인을 했고요. 승인 이후에 자금 유입을 보니까 예. 현물 미국입니다. 현물 ETF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됐다. 이게 이제 결국 또 코인을 사게 되는 거죠. 그게 현물 상당히 ETF라는 길게 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가격을 계속 반영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우리는 이제 뭐 어르신이건 젊은 친구든 그냥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거래소가 모바일로 턱턱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하고 좀 사는데 부담이 없지만 미국은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의구심 뭐 여러 가지들의 제약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에서 나온 비트코인 ETF, 예. 피델리티가 만든 비트코인 ETF. 그러니까 상당 부분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되고 또 하나 미국은 이제 401k 같은 그러니까 주식시장, 주식으로 은퇴 설계를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뭐 은퇴 설계에 이렇게 비트코인 ETF도 담아가게 된 수요가 확산되면서 결국 수급으로 오르게 됐었고
또 이 시간에도 아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반감기. 네. 이제 앞으로 반감기가 4월에 다가오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반감기가 오고 나서 3, 4개월에서 6개월부터 폭등했더라. 네. 미리 선춤에 들어오게 된 거고 어제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현물 ETF라든가 혹은 반감기라든가 이건 알려진 재료잖아요. 네. 그러고선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세를 끌고 가려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호재, 새로운 재료가 와줘야 또 가격을 설명하는데요. 영국에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영국 금융감독청이 이제 어제 이제 영국의 또 증권사들이 우리도 현물 이제 거기 ETN입니다. 예. 똑같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건데 ETN은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거고요. ETF는 이제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건데 우리는 비트코인 ETN을 영국도 하게 해줘라고 했는데 영국 금융감독청 반응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뛰고 현재로서는 호재들만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야말로 정말 개인들의 판단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물론입니다. 수밖에 예. 없고요. 뭐 최근에 이제 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밈 뭐 이런 예, 그림들이 예.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뭐 도박이다 이거 아니다 뭐 튤립법이다 이제 이런 분들을 그랬던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예, 예.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달러로는 이제 7만 1,000달러, 7만 네. 2,000달러잖아요. 뭐 그 비트코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2년 전에 투자했건 3년 전에 투자했건 뭐 6개월 전에 투자했건 힘들었던 막 한번 폭락이 했었던 그 기간에 투자했건 현재 구간에서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었다면 또 물을 탔다면 그 누구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은 작년 9월에 가격대가 3천만 원대였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 2주 전에도 1억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예, 예. 투자는 항상 본인의 그럼 물론입니다. 판단이라는 예.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요? 보통 전문가들이. 예. 현재로서는 예. 긍정론이 훨씬 압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 뭐 이어간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 항상 계산한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맞는 건 아니죠. 예. 예. 하고 오히려 보면 과거에 비관론이 많았을 때 가격이 오르고 네. 또 긍정론이 많았을 때 가격을 조정받고 근데 그러니까요. 꼭 그렇더라고요. 이 역시도 근데 나만 투자하면 떨어져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번 좀 모아가지고 네. 한번 투자를 시켜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금값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리고 금값도 많이 올랐어요. 금값도 계속 오르고 있죠. 네. 에브리띵 랠리 이제 이게 외신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면 다 오른다.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네. 다 오르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도 오르고요. 그래서 에브리띵 랠리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는데 금값 상승은 좀 묘합니다. 묘하다. 네. 예. 왜냐하면 보통 금이 오를 경우에는 극도의 인플레이션 때 오르거나 예, 예. 극도의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때 오르는데 지금 미국 경기만 놓고 보면 뭐 이걸 하이퍼 인플레 물가가 높다라고 볼 수는 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나쁘냐? 지금 미국은 뭐 골디락스 운운할 정도로 좋잖아요. 네. 그런데 금이 뭐가 매력적이길래 오르는 걸까? 그래서 찾아낸 이유가 수급입니다. 예, 지금 일종의 탈달러 현상인데요. 중국을 위시한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제 과거에 러시아를 금융수입에서 예, 예. 배제하면서 문제됐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의구심으로 중국, 러시아를 위시해서 반 미국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금을 정말 폭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달러 대신에 지금 금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 중국은 예. 너무 많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연간 600톤 이상을 지금 작년에 사들이고 있고 예. 지금도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값 상승은 역시 수급, 매수, 그것도 중국을 위시한 이제 반 미국 팀에서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반 이제 한 돈에 지금 뭐 40만 원 한다. 40만 원을 넘었습니다. ETF 때는 40만 원이 안 되는데 예. 이제 우리가 시장에 가면 부가세도 붙고 그렇죠. 수수료, 수공비도 붙기 때문에 돌반지는 한 지금 42만 원대, 40만 원. 42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현재로서 마지막 한 번의 관문들이 있는데 달러 대 지금 비트코인, 달러 대 금, 달러 대 금리, 뭐 달러 대 엔비디아 지금 기준점이 달러를 다 상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만에 하나 달러가 더 무너진다면 예. 오늘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왔는데 그래요? 더 약달러로 갔게 될 경우에 예, 예. 저는 그때 비로소
최종 승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달러에 대항마해서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을 더 올릴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대체 투자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하겠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 안 된 상태에서도 이 정도가 올라왔고 네. 금도 이 정도, 주식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격 달러 약세 때 최종 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있지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홍콩 ELS 펀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홍콩 ELS 피해 배상 기준이 발표됐잖아요. 네. 근데 다르더라고요. 배상 그 수준이. 네.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준 아닙니다. 네. 이것은 자율 권고 아니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은행이 따르냐 마냐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거는 이때까지 판매 잔액이고요. 네. 올해 예상 손실 이미 한 1조 2천억 원 확정이 된 거고 예. 3년 전 3월, 3년 전 4월 가입자도 실은 홍콩 H가 상당히 높은 지수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홍콩 지수가 네. 저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거의 못했죠. 그렇죠. 예. 예. 홍콩 H가 12,000, 11,000, 만이 4,000까지 대폭락할 줄은 거의 알았던 그런데 전문가는 그 판매처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어라는 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폭락을 할 줄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상을 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입니다. 그렇죠. 즉 언제든 지수가 폭락을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고지했는가가 문제지. 그럼 누구는 20% 받고 누구는 60% 보상 받고 누구는 70% 보상 받고 누구는 보상 못 받고 그런다면서요. 네, 다 다릅니다. 예. 이게 판매 쪽에서 50 쉽게 생각해서 하고 가입자에서 45 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먼저 배상 쪽, 판매 쪽에서는 이걸 하나에 이제 깎아내는 거니까 다 50%를 하게 됐죠. 네. 그런데 뭐 설명을 잘했어. 그러면 40%만 배상도 돼. 완전 판매대 하면 20%가 되는 거고요. 가입자는 오히려 깎아내는 겁니다. 가령 45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한 ELS를 50회, 60회 투자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45%를 다 못 받고 뭐 여기에 30%를 받고 또 금융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다. 투자 상품을 많이 했다. 그럼 또 차감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배상 비율이 확정이 됩니다. 일단 뭐 투자자들은 이걸 두고 입장이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대다수가 20에서 60% 사이에서 배상을 받을 걸로 보잖아요. 그럼 좀 소송이 많이 진행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자율 배상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따를지 말지가 일단 중요하겠고요. 또 가입자 쪽에서 정부 안에 따라서 은행이 결정된 그 배상 비율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적 소송도 상당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첫 번째 관문은 은행들이 여기에 이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도 일단 먼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정이 안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자율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인데. 근데 그 권고안을 거부하는 은행도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거 따르면 뭐 과징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혜택 주겠다. 또 이렇게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대) 은행이 내준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전체 가계대출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계 빚 관리를 강화한 영향인데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90%대로 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오름폭이 둔화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 7천억 원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1월에 4조 4천억 원 넘게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준 겁니다. 이에 주담대가 이끌어온 가계대출 증가세도 주춤했습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4,700억 원대입니다. 3조 원에 육박했던 1월 증가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급감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1에서 2% 내외로 억제하도록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상한 결과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고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빚 비율을 100% 아래로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대출 수요가 다시 꿈틀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 수출이 큰 영향을 받으면서 GDP 규모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표치로 제시한 80%는 물론 당장 올해 90%대 달성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협박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손님으로 다방에 방문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관 한 명이 어딘가를 가리키자 다른 경찰관이 다급하게 달려갑니다. 기동 순찰차도 잇따라 현장에 도착합니다. 지난달 27일 인천 간석동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카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방문해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소개하며 안면을 튼 A씨는 세 번째 방문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A씨는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꺼내더니 점주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2달여 전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주인을 잇따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이영복 사건도 있었던 만큼 테이프로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계속 멍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 5일 정도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계속 집에 있다가. 달아난 A씨는 현금 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찾아 옷가게와 유흥주점 등에서 17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이튿날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방 주인은 경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경찰에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경찰에 이제 신고했는데 그분들이 한 40명이 나와갖고 이제 밤낮을 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밤에도 쉬지 않고 이제. 경찰은 지난 6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방화동에 있는 PC방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는 오늘 낮 11시 20분쯤 서울 가양동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연탄가스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연탄가스 중독 증상을 보이는 30대 여성 A씨와 A씨의 10대 자녀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괴한 3명이 도주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업체 대표 A씨의 목을 조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했지만 A씨가 몸을 피하자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CTV를 추적해 일당을 모두 붙잡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에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이번에는 보잉 787기가 급 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남미 최대 칠레 항공사 라탐 항공 LA800편이 급 강하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라탐 항공 측은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킨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중형이 불가피한데요. 한러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인 성씨는 백 씨라며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붙잡힌 백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통신은 백 씨가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와 관련된 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백 씨 아내도 체포됐지만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 씨의 석방이 늦어지거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국에 산발적인 봄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퇴근길 무렵 남부에서는 비가 요란하게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이 많이 흐려 보이네요. 네, 현재 서울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가끔씩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지만 내륙에서는 이렇게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오늘 퇴근길 무렵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하게 비가 오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경기 동부와 충북,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낮은 구름만 많은 상태인데요. 비구름은 오후 늦게 남동쪽으로 점차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영남은 최고 10mm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서는 최고 5mm로 많지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오늘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에 점차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지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먼지만 아니라면 내일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예년 수준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도, 광주 1도, 부산 4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게 올라서 더욱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2도, 광주 14도,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올라서 완연한 봄 기온이 느껴질 전망입니다. 다만 대기질은 계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소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총리를 3톱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총선 1인 4월 11일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날로 규정한 민주당.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과 갈등을 뒤로하고 서둘러 총선 체제로 전환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폭망, 입틀막, 폭정 정권, 파렴치, 국기문란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국민이 결심하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원톱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에 윤재옥 원내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 안철수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의 과거 반미 종북 활동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지 답하라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오늘 더 정치는 두 대표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1번으로 문철수 같은 그리고 반미 상호 사실상 그 방어 체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분을 1번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뺐다 넣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 말고도 많잖아요. 그분 한 분을 바꾼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정책적으로 얘기해보자는 말이에요. 사과 한 개에 10,000원 하는 경제 폭망.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면 누구나 입틀막하는 폭정. 국민 159명이 억울하게 백주대낮에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파렴치. 해병대원 순직 은폐를 위해 수사 대상자를 국외에 도피시키는 국기문란. 국민께서 결심하시면 이 모든 비정상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이제 지역구 공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 이제 비례대표 공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공천 인사들의 과거 발언 행적으로 각각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비례 1번 전지혜 후보 이제 재검토를 요청했고 오늘 자진 사퇴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었던 거예요? 일단 그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민석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한 좀 문제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오디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자 투표 한 뭐 20% 그리고 뭐 배심원단 그리고 현장에서 면접 같은 게 한 배점이 한 50% 정도가 됐었는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문자나 이런 조직세,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입김이 갈 수 있는 부분보다는 그 현장의 오디션 평가 점수가 높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1위로 올라가면서 이분의 어떤 과거 이력 같은 게 상당히 회자가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종북 반미가 민주당의 정신이냐 선거 전략이냐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인사가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비례정당의 1호를 받는다. 비례 번호 1번을 부여받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내부에서도 나왔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사퇴하는 수순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사자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비례 후보로 추천한 이 시민사회 단체도 수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하는 그 변을 밝혔는데요. 본인이 또 금융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이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여성, 청년인 부분으로 이제 평가 요소에서 작용을 했던 건데 과거에 평화 운동을 했던 이런 부분을 마녀 사냥식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이라고 또 본인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 공세를 펴더라고요. 이게 한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한마디로 이제 그 트로이의 목마라고 봅니다. 트로이의 목마. 이 말은 이제 그 혼자 힘으로는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민주당이 제공한 목마 속에 숨어 들어가지고 위장해서 이제 국회로 진입하려는 이런 세력이 바로 이제 진보당. 그다음에 새진보연합, 그다음에 시민후보 4명
10명이 있거든요. 예. 과연 이제 그 이번에 사퇴한 전지에 예. 이분만 한미 뭐 훈련 반대하고 네. 그다음에 미군 철수나 이런 걸 외쳤겠습니까? 예. 진보당에는 그런 인사들이 없는가 검증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 후보 중에 또 정영희 예. 이분은 이게 사드 반대 시위를 이게 아주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 명의 사태로 끝날 게 아니고 예. 거기에 10명의 후보 중에 또 이게 똑같은 제2의 전제에 제3의 전제에는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18 폄훼 논란 빚었죠. 도태우 변호사요. 친박 인사로도 알려졌고 대구에서 공천받지 않았나요? 그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제가 이제 도태우 변호사 그 일배는요 예. 본인이 그 가입해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예. 거기에 게시글 중에 이제 뭐 탄핵이 무효다 예. 또는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거든요. 예. 그런 거를 몇 개 그냥 가져온 거죠. 저는 일배 논란은 문제가 없다 보고 예. 그다음에 5.18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했으면 예. 제부터 이게 취소를 할 겁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5.18에 대해서도 뭐 가짜 유공자 문제나 또는 이제 북한 개입 여부라든지 여러 논란이 있으니 예. 이런 논란을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저 당시 워딩이 5.18 민주화 운동에 굉장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게 상식이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문제 있는 부분들이라는 게 이제 가짜 유공자 논란이나 또는 이게 북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지만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주장을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 이 말은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검증이 필요하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말을 직접 하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공천을 경선까지 거치는 걸 취소하면 아마 이제 정통 보수층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또 그냥 공천을 줬을 때 중도나 일부 이제 그 호남 또는 5.18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고심을 거듭할 거고 저는 이제 공관위가 면밀하게 발언의 앞뒤 전후를 살펴서 올바른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 장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라고 이제 공론화를 한 만큼 사실 공천이 취소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요. 저는 1년의 과정에 논란을 키운 건 국민의힘 그 당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을 때요. 어떻게 이 부분이 검증을 통과하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천을 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선까지 거치는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공천 과정에 이 공관위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저녁이었죠.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위 10% 의원 중 유일하게 생존했던 박용진 의원 최종 결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경선을 치를 때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니 박용진 의원도 속았고 민주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합니다.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서 그러니까 외교를 활용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방 국가에 대한 매우 큰 외교적 결례이자 나라 망신입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규명과 함께 특검법은 물론이고 그 외교부 법무부에 관련자 전원을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고발 조치 그리고 관련 장관에 대한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 탄핵도 적극 검토하겠다. 자, 먼저 민주당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또 이야기하던데요.
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박용진 의원이 최종 결선에서 떨어졌네요. 네, 이겼지만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득표율에 있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앞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위 10%대의 30% 감산 그 페널티로 인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결선에서 본선에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거의 60%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제 구도상 3자 결선을 할 때는 표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었지만 그 결선에서 탈락한 이승훈 변호사가 또 정봉주 전 의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표가 또 한켠으로 쏠렸다는 점, 또 하위 30% 감점에 대한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으로 가기는 어려운 거 아니나라고 했는데 이런 예측과 전망이 결과적으로 맞게 됐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경선 탈락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만 이제 보면 저는 처음부터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연설할 때요.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 했냐면 앞으로 박용진 의원은 공천 못 받는다. 이렇게 제가 방송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항상 앞에 말하고요. 뒤에 행동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했는데 그 뒤에 숨었잖아요. 행사했잖아요. 위성정당 안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걱정 없는 당 만들겠다니까 저기 탈락시키겠구나. 저는 이렇게 예측했던 거예요. 제 예측이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로 저는 탈락시켰다 봐요. 하나는 이 하위 10%로 해가지고 30%를 감점을 줘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죽일 수가 없다. 하나 더 안전장치를 만든 게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아마 그것만 했으면 1차에서 박용진 의원이 1등해서 됐을 거예요. 근데 친명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정봉주, 이승훈 변호사. 그러면 결선 투표하면 어렵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정적 제거용이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의 개인적인 평가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종섭 지금 대사가 된 거예요. 호주대사. 근데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를 도피시킨 것 아니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를 했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조국 교수 지금 출금됐습니까? 2심에서 2년 놓은 사람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법원에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출금 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고인 몇 개 재판에도 출금됐습니까? 안 됐어요. 송영길 안 됐습니다. 황운하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종섭만 출금합니까? 혐의가 그렇게 확실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출금을 다른 정치인들을 이렇게 출금 안 하면서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분을 왜 공천은 출금부터 하는가? 이게 첫째 문제고요.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하면 부르면 가죠. 왜 출금부터 하느냐고. 어느 정치인이 출금됐냐고요. 지금 2심에서 1심에서 실형 놓은 사람도 출금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소가 되면 출금합니다. 근데 이건 수사 고발 단계예요. 고발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권에. 그때마다 출금합니까? 이게 저는 공처가 편향된 수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YTN 기자가 있는데 기사를 쓰는데 어떤 게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해서 야 그 기사 빼, 고쳐. 이게 외압이죠. 근데 YTN의 보도국장이 야 이건 팩트 체크가 좀 더 해봐, 고쳐. 이거는 외압이 아니고 내부에서 정당한 지시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판사처럼 독립적인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군인입니다. 이 말은 국방부 장관이 지휘감독할 수 있고 대통령도 지휘감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정당하게 이첩할 때 어느 범위를 정한 걸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건 외부가 아니에요. 저부 여당에서는 그 관계를 소통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외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사라는 건 엄정 중립해야 되고 윗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추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하는 해병을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이런 그 허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데 내보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부분을 뭔가 번복하고
못하고 수사 브리핑도 그냥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런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인가? 당연하지만 그 윗선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실제로 전화를 했다, 뭐 굉장히 경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출국 금지 아무나 시키지 않죠. 수사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때 출국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4시간 조사를 받고 출국 금지를 해제하고 나간다고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법무부는 몰랐다고 하는데 출국 금지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의 주무부처도 이 정부 들어서 법무부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국정운행이 어디 있습니까? 출국 금지 사실을 몰랐다, 모를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뭐 본인도 공항에 가가지고 출금된 거 아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검사가 독립된 관청이죠, 수사. 근데 검사가 수사하는데 총장이 야, 이거 수사 이거 하지 마, 기소해. 이게 외압입니까? 총장이 검사한테 지휘하면 아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한 일이라면 외압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검찰청법에 총장이 지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방 업무도 물론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도 없습니다. 이건 경찰이 하는 건데 거기 8명 하든 6명 하든 이 국방부 장관은 모든 군정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외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공수처가 지금 뭐 수사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고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시각 국민의힘이 4월 총선 지역구 10곳 당내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4차 경선 결선 및 5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4차 경선에 따른 결선 및 5차 경선을 통해 9군데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부산, 서구, 동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에 따른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4차 경선 결선 결과 총 7개구 선거구입니다. 서울 1곳, 대구 1곳, 경기 3곳, 강원 1곳, 경남 1곳입니다. 서울 1곳, 중구 성동구을 이해훈, 대구 동구 군위군을 강대식, 경기 3곳입니다. 안산시을 서정현, 고양시을 장석한, 파주시을 한길용, 강원 1곳입니다. 춘천시 철원, 하천, 양구군을 한기호, 김해시갑 박성호, 5차 경선에 따른 결과 총 3개 선거구입니다. 부산 1곳, 경기 1곳, 경북 1곳. 부산, 서구, 동구, 이건 결선 가게 됐습니다. 50%가 안 나와서. 각규택, 김민규 결선입니다. 경기 하남시갑, 이용, 경북 안동 예천군, 김영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한두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오늘 오전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에 상정해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토의를 했고 또 점심 도시락 먹으면서도
토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면은 더 논의를 해가지고 가까운 시간 내에 가부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부분이 경론 지점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해륜 공천이라고 말했는데 공관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도 후보님에 관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 공천 전체를 책임지는 공관위원장으로서 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뭐 같은가요? 해륜 공천. 이 부분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해륜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려운 사자성어를 만드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잘못 지목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이 어떤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요? 여러분들 다 기자지만 국민이니까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사자성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또 국민이 잘 아시겠지만은 뭐죠? 명품 공천입니다. 아셨죠? 국민의힘 공천은 명품 공천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해륜.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죠. 먼저 서울 같은 경우에요. 중성동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과 경쟁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낙천되고 이해운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남 친윤계로 통하죠. 이용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이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한 곳이기 때문에 이용 의원과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본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 예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죠. 김영동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산 서동구는 곽규택 변호사와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윤규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좀 전해드리고요.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동욱 변호사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디예요? 중성동 을인데요. 중성동 을이요. 하태경 의원이 떨어졌네요. 근데 거기 3파전인데 예. 원래 이제 이영 장관이 떨어졌고요. 먼저 떨어졌었죠. 이분이 이해운을 밀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하태경 이긴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하남 갑은 이제 그 뭐 이용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수행팀장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요. 예. 수행팀장. 최측근이죠. 그렇죠. 경선에 이겼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위원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은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 그럼 친윤계 의원들 핵심들 다 공천 받았네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니까 친윤이라 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경선을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눈에 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YS 손자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많이 출전했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요? 부산 서동구요? 예. 워낙 많은 분들이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곽규택 변호사입니다. 예. 자기 형인데 그 감독 유명한 그하고 이제 결선하게 된 거죠. 예. 장유미 변호사도 좀 평가를 해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하남 갑의 추미애 전 장관을 공천한 게 결과적으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더 선거 캠페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전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금 소환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그렇다면 대항마가 누구일까? 그 대립구도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는 이용 의원이 이제 같이 맞붙게
된 거죠. 이용 의원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비토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이른바 윤한 갈등 국면에서도 의원들 단체 이런 카톡방인가요? 거기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뭔가 바람몰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명실공히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이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대단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립구도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이나 한기호 의원이 또 공천을 받았고요.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지역구 공천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앞서 이제 우리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특검을 지금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종섭 지금 전 장관 관련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출국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조사를 충분히 받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또 평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건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보면 지금 이제 수사하는데 몇 년, 재판을 몇 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년 걸릴 텐데, 그럼 이종섭 장관은 이제 몇 년 동안 수사 기다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딱 집에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분이 국방장관으로서 호주하고 저희가 방위산업이랑 얼마나 국익이 달린 게 많습니까? 따라서 이제 보낸 거고,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면 한 번은 받았지만 또 언제든지 요즘 하루만 오잖아요. 호주하고 이게 한국이 그럼 뭡니까? 언제든지 저는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관련 장관 탄핵도 검토한다면서요? 그럴 필요가 있죠. 이거는 국기문란인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를 해제해 줄 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협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휴대전화가 최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새로 개통했던 전화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수사기관을 우롱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가 급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외교를 빙자한 이 사실상 피해자 도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런 말을 총선 앞두고 함부로 던졌다가는 역풍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런 건데 민주당이 오늘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앞서 제가 잠깐 전해드렸고 이 선대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그냥 백의종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바로 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뭔가 선거를 리드해 나가기에는 좀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3인 체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 삼각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거기에 또 다른 의원들도 결합해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역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과 맞붙었을 때 굉장한 어떤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을 또 추가로 모실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해야 최강 선대위가 될 것이다. 최재성 전 수석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습니까? 좀 낮아 보입니까? 아마 현재로서는 딱 거의 90% 가까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에 확인을 해봐도 워낙에 그 지역에서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기 때문에 좀 몸을 추스리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총선에서 할까요? 아마 근데 친문 세력을 결집할 겁니다. 친문 세력 결집한다고요? 이분은 당권을 내심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지원하죠. 예를 들어 이제 고민정, 윤건영 이런 데 친문들은 지원할 겁니다. 근데 전체 선대위원장을 안 받고 오히려 저는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을 해서 아마 차기 전당대회나 총선 직후에 당권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선거 백의종군으로 뛴다, 민주당에서 뛴다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요. 오늘 기자회견했죠. 어제는 이제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했고요.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그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그 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네, 조국 대표 오늘 제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네.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법안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검찰 황태자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네, 단순한 네.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요. 예. 본인과 관련해서 어떤 범죄 혐의 의혹이 있을 때 제대로 수사됐냐라는 반문을 던지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자녀 네. 이 논문 표절과 관련한 부분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예. 더 큰 문제는요. 예. 손준성 검사와의 붙어있는 그런 혐의입니다. 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데 검찰에서는 감찰을 중단했습니다. 심지어는 승진시켰어요. 이 부분이 사실 입막음죄 아니냐. 왜냐하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예. 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과정 중에 이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한 고발장을 사주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고 꾸짖었어요. 네. 그 바로 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발 사주 전날 카카오톡으로 사진 같은 걸 막 전송하고 공유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잣대로 한번 수사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 선명성을 가지고 정치 슬로건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대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남아 있는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4월 총선에 임할 것이고 내일이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일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최종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승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본인이 비례대표로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아주 그 후순위 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애매한 부분에 본인을 배치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표 결집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조국 대표, 손영욱 변호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검찰 독재하는데요. 예. 조국 대표는 이제 1심에 판사 3명이, 2심에 3명이 똑같이 실형 2년을 때리고요. 판사가 사법부가, 그다음에 이거 황운하 의원도 1심에 합의부 판사 3명이 실형 3년 때리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부 이게 사법부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렇게 실형받은 분들이 줄줄이 나간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한마디 하면요. 뭐냐면 이게 논문을 뭐 대필했다는데 이모가 대필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모가 이모입니까? 이모시잖아요. 그걸 김남국 의원이 이모가 써주면 대필인데 이모 교수가 지도하면 대필 아니잖아요. 이건 김남국 의원들가 따져야지. 이건 뭐 특검법 만듭니까? 일단은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저 후반 그러니까 한 몇 번 정도로 한 예상하세요? 12, 3번, 3, 4번, 2번 대가 아닐까 어떻게 싶습니다.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관여 안 한다 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번호에 본인이 갈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일체 관여 안 하겠다. 그러고 투표를 하겠다. 투표가 2번으로 뽑히면 2번이고 12번이면 12번이지. 본인이 내를 어디 꼽아달라. 그러면 이게 본인이 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지금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제 조국혁신당을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당연히 실이죠. 총선 지역구에서? 자, 4월 10일 날 딱 선거 끝나면 이제 그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국민의 미래는 비례가 20석이다. 그럼 지역구가 120석이다. 그러면 이게 14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다 뺏어가면 순수 민주당은 비례에서 5석이다. 그다음에 지역구에 120이다. 이러면 이게 120이면 15석 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패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의석을 가져갈수록 민주당은 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민주당의 속내는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보완 관계에 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셈법이 좀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런 지표, 유의미한 지표가 나오는 걸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차 투표 비율이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을 지었고 그리고 이 개혁,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비례로 뽑겠다고 하는데 80% 넘는 유권자들이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물으니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그 명분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동일합니다. 아까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새겨야죠. 다만 이 검찰 수사가 국민의힘의 여러 불거지는 비위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의혹들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여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기준이 과연 정확하게 동일한가라고 국민들이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사이익을 조국 혁신당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이너스가 민주당에 가겠습니까? 국민의힘에 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은 이제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 제안하셨을까요? 홍소 실장께서 방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포스터 보셨는데 혹시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실 생각 있어요? 혹시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실 생각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보겠습니다. 100% 안 하시죠? 100%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지도부에 말씀 드렸나요? 어떤 좀 반응이 있었나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마음이.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 검토하고 계실까요? 제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제가 기립자민주주의 어디에 하면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립자민주주의 어디에? 대개 보면 저도 선거를 지금 3번째 해보는데 한 달 전까지도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판단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고민정 최고도 복귀해서 우리 또 최고위원이 안전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보기보다 서로의 공통점을 보며 그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네, 우리가 통합의 차원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분으로 제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선대위원장분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네, 총선 선대위의 참여에 관련한 입장 말씀이 있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작년에 좀 더 두 분이 좀 더 진솔한 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때의 분열의 시작이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주 뭐죠? 자주 보죠. 자주 보겠죠. 이제 뭐 계속. 서울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해외에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서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받자고 요구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고 의협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고 양측 모두 증원 가능 수준으로 의견을 모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정치권과 국민대표, 교수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꾸려 1년 동안 지역 필수의료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이라며
더는 늦추기 어려운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정부는 사직은 환자를 위협하는 거라며 교수들도 의료인인 만큼 진료유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지키시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서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만 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하여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합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 등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또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제철업계 1, 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지난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학생 3명은 홍보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5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서 수익금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한 아파트의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총괄 실장 등이 잇따라 체포됩니다. 나오세요. 경찰관이 나오세요. 지난 2018년부터 5년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운영한 40대 국내 총책 A씨 등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A씨 등 10명이 구속됐습니다. 도박 사이트 회원은 15,000여 명에 이르고 판돈 규모는 5천억대에 이를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도박 운영 조직 가운데는 10대 청소년도 12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일당에 포함된 중학생 3명은 SNS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중학생들은 1명이 총판, 나머지 2명이 부총판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석 달 동안
500여 명을 도박 사이트에 새로 유입시켜 한 사람의 2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된 총책 A씨 등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시청자인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총판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때 미성년자인지 묻는 절차는 없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계하면서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 링크라든지 이런 거를 또 보내주고 또 카카오톡 채널 같은 거를 이제 알려줘서 그쪽에서 이제 도박 사이트로 가입될 수 있도록 계속 안내 멘트들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중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두바이로 옮겨 다니며 사이트를 운영한 해외 총책 등 9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범죄 수익금 8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마약에 취해 상의를 벗고 서울 강남 일대 길거리를 배회하며 난동을 부린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30대 남성 작곡가인 최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2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삼성동에 있는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며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운동장 100바퀴를 돌게 지시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피해자라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의 실종선원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은 경비함정을 비롯해서 선박 30여 척을 동원해 나흘째 해상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해경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내일 오전에 합동감식을 벌여서 선박 결함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고 원인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던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쓰러졌다가 도로교통공단 직원 심폐소생술 덕분에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도로주행 시험을 앞두고 있던 55살 A씨가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감독 중이던 시험관이 심장 제세동기를 활용해서 응급처치를 했고 A씨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새마을금고 복면 강도 사건 범인을 4시간 만에 검거한 경찰관이 특진 임용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충남 아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최성식 경사를 경위로 특진 임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해 1억 2천여만 원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8일 전 현장을 둘러본 사실을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서 4시간 만에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삼겹살은 200g에 19,429원에서 19,514원으로 올랐고 냉면은 11,462원, 비빔밥 가격도 1,769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필품 물가는 화장지가 5%, 라면이 1.2%, 계란 0.8%, 설탕값이 0.1% 올랐지만 우유와 밀가루, 식용유 가격은 소폭 내렸습니다. 한국 신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고 박목월 시인이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쓴 미발표 시 290편이 발견됐습니다. 박목월 유작품발간위원회는 오늘 박 시인의 장남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택에 소장한 노트 62권과 경북 경주 독립목월문학관에서 보관 중이던 18권의 노트에서 미발표 6필시가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66편을 선별해서 공개했는데 가족과 일상, 어머니, 신앙, 제주와 경주 등을 다룬 작품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산발적인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약하게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는데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저녁까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밤에는 비구름 뒤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내일 수도권은 종일, 충남 지역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해 크게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광주 1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2도, 전주 13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 기운이 한층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